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모레 열게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강공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상휘 국민의힘 경북 포항 남울릉 당선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선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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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먼저 두 분께 각각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두 분 모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셨는데요. 먼저 당선인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셨고요. 이제 국회 입성하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세 번째니까 임기 4년 곱하기 3을 하면 12년 만이네요. 예. 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하루 정도 기뻐했습니다. 하루만요? 예, 왜냐하면은 예.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것이 성취됐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현장에서 민심을 받아들이면서 이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목도를 하게 됐고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예.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기쁨은 하루, 지금까지도 계속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더 팽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민수 당선인님. 네. 서울 강북을 지역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던 지역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공천이 되셔서 도전 13일 만에 이제 승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13일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예, 말씀하시는 건데 다들 뭐 보도를 통해서 우리 연합뉴스 TV도 그렇고 이제 공천 후보 등록 둘째 날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인 건 분명하고요. 갔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이 여러 차례 논란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께 마음을 달래드리고 마음을 풀어드리는데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입니다만 좀 전에 우리 이상선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선거가 쉬운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뛰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선거 초반 중반이 다른데 중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저에 대한 뭐 진정성도 많이 알아주신 것도 있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선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어서 제가 쉽지 않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그 사랑을 제 가슴에 새기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임기 내내 열심히 제대로 뛰겠다는 각오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당선 소감 간략히 들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인 좀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모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질문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밝힌 만큼 소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신문 사설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좀 의미 있는 사설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 언론에서 미국의 정치학자 린치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린치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문제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의회 권력과의 충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의회 권력과 대통령제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내용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뭘로 보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영수회담 이런 것들이 정리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론의 추이죠. 무조건 다수당이 되었다 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소통의 차원에서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번 기자회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연히 국정 운영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든지 간에 달라지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부터 뭐 간헐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겠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라는 것을 아마 용산 측, 대통령 측은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어떤 대통령제에서 의회 권력과의 충돌, 이 과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영수회담을 통한 탑다운 방식도 중요하고 여기에 두 번째 과제로서 국민에게 소상히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많은 것들을 소통을 해서 이해시키는 과정, 그 설득시키는 과정을 충실하겠다는 변화의 상징, 변화의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 영수회담도 있었고 이번 기자회견까지 좀 갖고 계시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취임 100일 이후에 그게 2022년 8월입니까? 그 이후에 저도 기사를 보니까 1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과 거기에 답을 하는 거는 국민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정말 일방적으로 본인이 뭐 외국에 갔다 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성과를 쭉 설명을 하셨죠. 성과라고 어떤 본인은 주장하는 성과를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공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정말 공감을 했다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전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뭐 했다고 설명은 이제 그만하시고 왜냐하면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한 일주일 뒤에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때 메시지 기조가 뭐였습니까? 제가 논평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시종일관 나는 이렇게 잘해왔는데 그러나 하지만 국민들께서 못 알아준다. 어떤 그런 전반적인 평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그런 메시지 내놓고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폭락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어렵게 기자들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저도 기자 출신이었습니다만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으셨죠. 어렵게 성사된 기자회견인 만큼 이제 본인이 그동안 했다. 지금 말씀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뭐 설명도 필요할 겁니다. 저는 뭐 설명도 우리 국민들이 들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할애하지 마시고 본인 뭐 잘하신 거 있으면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좀 시간을 줄이시고 기자들의 질문을 정말 저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으로 제한도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묻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현직이라도 물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좀 답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처럼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고 싶은 게 과거 검찰총장이나 검사할 때 어떤 수사했다는 내용을 알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집권한 3년 차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난 2년간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평가는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3년간 대통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각종 논란과 각종 국정 현안이 있는데 이걸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풀겠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거를 정말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야당 민주당의 대변인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모두 우리 한 당선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를 평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원하는 답을 내놔라 그런 이야기인데 정치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고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정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자들을 이제서야 만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제 평면적인 과정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요구를 하는 게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언론과의 유화적 관계에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사실상 여기에 많이 난관이 봉착이 됐었죠. 여소야대 현상은 그때도 시작이 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에 대한 어떤 평면화 작업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왜곡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총선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어떤 흐름에 대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국정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들이 또 본질적인 문제 봉착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자회견 자체가 저도 우리 한 당선자의 생각과 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고 이러면 참 좋겠죠. 단순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국가의 병행 대계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여야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평면적으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는 아닌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예. 그런 겁니다. 평면적 아니죠. 정치가 고도의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얼마나 정교해야 되고 젊어야 됩니까? 정무적 판단이 가미돼야 되고 모든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저는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이제 앞으로 3년도 여서야 되고 지난 2년도 여서야 됐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야당과 다 한 번이라도 협치를 위해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죠. 우리 국민들이 2년을 겪었기 때문이죠. 야당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렇게 국회를 자주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본인들 편한 사람들, 가족들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사용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군사 정권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평면적이든 복합적이든 다층적이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과 언제 소통하려고 제대로 이해와 설득을 했었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와가지고 2년 만에 만나서 영수회담할 때 어땠습니까? 그 야당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하나도 답을 했습니까? 없어요.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참모들도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 정말 바뀌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소야대 미국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야당을 협조하고 협치하고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거죠. 언론 부분도 예. 이 정권 들어가지고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기자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잠시만요. 얼마나 저희, 많았습니까? 예, 일단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 배경도 설명을 직접 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신설됐고 이제부터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근데 대통령께서 예. 신설의 이유를 좀 설명했지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를 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이게 뭐 그런 기능을 한다든지 신상 털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정적을 탄압하는 용으로 악용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지금 여권이 상당히 참패한 뒤에 국민의힘이 이걸 부활을 할 때 좀 전에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과연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민심의 청취 기능을 그게 주 목적이라면 지금의 시민사회수석실도 있고 정무수석실도 있고 그 민심 청취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야당이 제기해왔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정말로 대통령실이 부중궁궐에 있는 것처럼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다. 여러 정책도 그렇고 정무적 판단도 그렇고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거를 마치 민정수석실의 어떤 부활의 그런 명분으로 삼는 건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 또 검사 출신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언론도 지적하듯이 지금 윤석열 정권 이제 총선 이후에 약화될 우려가 있다. 검찰 장악력에 대해서 그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거 아니냐.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 것들을 정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봐 가지고는 그게 해소가 전혀 안 됐습니다. 특히 많은 언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대검의 정보정책관인가요? 수사정보정책관? 그게 뭐 경찰총장의 눈과 귀, 수족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정말로 민심 청취에서 끝날 것인지 신임 수석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면 민심 청취를 위한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게 사전 기능으로 연결될 건지 안 될 건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정수석 부활은 이걸 잘 대통령 말씀대로 어떤 정말 민심을 듣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의심하는 대로 검찰을 뭐 좀 더 세게 장악하기 위한 거 아니면 뭐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수석실을 만들었다고 오해를 받고 하는 순간 그거는 좀 더 지금의 부활 이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실에 대한 배경 자체가 부족하다,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본질적 기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 민정수석실 신설의 어떤 배경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민심을 청취하지 못했으니까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고 또 국정과의 운영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했다. 이것이 민심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분이니까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뭐 우리 한 당선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쩌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통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기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력기관은 이야기하신 대로 검찰과 국세청, 국정원 이런 거 우리가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세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권력을 인수하지 못했다.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의 얘기죠. 그 권력기관 장악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그 방향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장악을 하고 컨트롤을 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장악을 한다고 해서 장악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앞으로 임기 남은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통치적 방법으로 그런 권력기관을 주무르듯이 떡을 주무르듯이 그렇게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적 기능 그리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권력적 기능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능력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실은 국정의 최고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은 이 유기적인 권력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묘책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통령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저도 뭐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용산 측의 입장은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민정수석실이 가져다주는 민심 청취 동향 파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부분입니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하자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 얘기하는 민심에 대한 수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민심의 수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에서 보고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적 차원에서 보고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 중간과 독립과 중립성을 가진 민심 정치는 결국 대통령실이 컨트롤 권한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이 민심을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기능으로 보지 마시고 순기능으로 뭐 김대중 대통령도 2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만은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예고된 이 각종 특검법과 검찰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좀 수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속보를 또 보니까 검찰총장께서 법리에 따라서 뭐 엄정하게 수사를 할 테니까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뭐 총장의 신속 수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 고발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하라, 신속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수사 의지가 있나? 일단은 말씀만 들어보면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대한 이 말로 끝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그랬는가 이건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논평을 내고 이건 정말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용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당장 비근한 예로 지난해 2월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전 의원의 아들이 그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뭐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무슨 논란이 일었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여기에 관련해서 무죄를 받습니다. 그때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검찰 자식구 감싸기 아니었냐 이런 국민적 분노가 진짜 엄청났습니다. 커졌어요. 그래서 야권들이 야사당입니까? 야당이 모두 뭉쳐가지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사위에 그걸 발의하고 회부되는 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전례를 볼 때 그러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정말로 이제 와서 5개월 뒤에 보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각성을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국회에서 또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절대 의석을 얻어가면서 승리를 하니까 특검은 피할 방법이 없구나 하니까 이걸 시간 끌기용 자기들이 또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명분 쌓기용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로 좀 전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정수석의 부활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많은 언론이나 여러 분들 입을 통해서 검찰 내에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지 않겠느냐. 총선 이후에 검찰에 대한 어떤 이완적인 부분, 또 이원석 검찰총장과 여러 가지 지금의 또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세력과 좀 야사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척도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형식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야당과 야당, 제1야당 대표와 그 부인에 대해서 수사하듯이 정말 소환 조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아니면 검찰 내에 정말 새로운 기류가 있는지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예, 수사 시기와 뭐 검찰 내 기류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과 검찰 간에 좀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보고 대해서 싶은 어떻게 보세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쪽하고 용산에 이상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갈라치기 하는 뭐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뭐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갈라치기와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약속 대련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결국 피인하기 위한 것을 검찰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일반 정당인이라든가 일반 어떤 범주에 있는 권력에 있는 사람 그런 연장선을 보기 힘들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통치적 의미의 연장선이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범법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그만큼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관여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명품백 논란은 그 글자 자체 제목 자체를 보면은 대단한 범죄의 의혹이 있는 같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프레임에 좀 갇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사의 어떤 기법 그래서 저는 뭐 수사에 관여를 한 적도 없고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적인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수사를 할 때도 함정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언론에 알려지다시피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촬영을 했고 녹취를 해서 이것이 불거진 어떤 그런 사실입니다. 수사를 할 때도 함정 수사에도 부적합 방법이 있고 적합 방법이 있습니다. 부적합 방법이라는 것은 이 뭐냐 그러면 범의 즉 범죄를 저지를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함정을 파서 수사하는 것을 이 함정 수사에 있어서 부적합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범이 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함정 수사하는 것은 이 함정 수사가 적합하다라고 수사기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 범위가 있었느냐? 그 수사의 기법을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과연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명품백 받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과연 영부인이.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쇠모라는 목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명품을 어떤 목적과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적 해석이 여기 따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검찰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직무 관련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성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간단합니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최모 목사가 가지고 있는 통일 전문가로서 전문성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원했느냐 인사를 원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여기 그걸 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또 그것을 실행해 했느냐 이런 직무 관련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것은 굳이 이건 정치적 행위 뭐 예를 들어서 특검법을 하자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이건 빨리 법리적 해석을 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당선인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 상황 알아보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조금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는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의 3파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끝내 불출마를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경선이 있겠는데요. 경선 글쎄요. 어떤 부분들을 지금 당선인들은 가장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내대표가 지금 세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언론에서는 그것을 지역적 구도로 분할을 해서 보고 있는데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선자로서 앞으로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내대표 뽑아야 되는 그 현 시점에 작금의 국민의힘 사태가 상황 자체가 어떤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민주당의 공세가 굉장히 더욱더 강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부로 결속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서로의 비판과 견제로서 당이 민주적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 4분 5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방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당의 내부를 결속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당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가장 많은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 부분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실제 원내대표가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당과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연상 선상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통적 에너지, 소통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있지 않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뽑혔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벌써부터 이제 추진할 것들을 이제 꺼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너무 국민의힘에서는 좀 강공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제 뭐랄까 협치가 안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른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의 민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국회, 좀 생산성 있는 국회, 저도 뭐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대 국회입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세 가지 큰 거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 우리 민주당이 또 많은 양보를 했죠. 합의로 통과를 시켰고, 최상병 특검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시킨 건 아니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상태인데 이 세 가지를 놓고 특히 두 번째 이제 합의되지 않은 두 가지 최상병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원내대표도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은 국회가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항시 열려 있지만 법사위 같은 데 올라가면 국민의힘 위원장 계실 동안에 어떠한 법안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정말 하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올려서 그걸 야당들이 모두 뭉쳐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쓰십니다. 이게 거의 다시 계속 돌아다녔어요. 계속 돌았습니다. 헛바퀴 돌듯이. 이제는 22대 국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야당들이 책임지고 국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만약에 평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게 맞다. 그거는 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받게 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관련해서 앞서 후보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선명성 경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심 발언들을 했는데 상당히 정제돼 있지만 수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복잡한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중립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성호 의원도 기계적 중립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계적 중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상권 분립에 있어서 의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얘기들이 말이죠. 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또 국회의장을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물론 뭐 영국에서는 이런 기계적 중립을 원칙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적을 이탈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설사 당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의회 권력이라는 데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 완전한 편을 드는 그런 어떤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견제적 기능, 소위 이야기하는 상권 분립의 견제적 기능 자체가 소멸되고 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이 말을 통해서 미칠 수 있는 우리 전체의 어떤 국정에 대한 흐름 그리고 민심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제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김진표 의장의 지적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 좀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서 보실 때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저는 총선에서도 많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법안들,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걸 빨리 왜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유가족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국회에서 좀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당선되면 당연히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언제나 끝까지 협의를 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는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당 편을 들어라, 야당 편을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국회의장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도 후보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국민의 편을 들으면 됩니다. 국민의 시각으로서 이 정말 법안이 필요하다, 이 정책이 필요하다 하면은 국회의장도 과단성 있게 거기에 대해서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요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로 보면 됩니다. 이걸 무슨 야당 편 들어가지고 일방 처리하고 여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국민의 필요한 법안,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말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면은 그걸 또 결단해내는 국회의장. 이게 우리 시대의 국회의장,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장상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국민의힘 경북 포항 나물릉 당선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